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1월 19일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김성모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크게 소개를 안 했지만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 필사적으로 그 막으려는 이유에 대한 배경 소개일 것 같습니다. 펜타닐은 대표 오피오이드 제품이다. 오피오이드는 오피엄 아편과 오이드와 비슷한 합성어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다. 해서 이 오피오이드 제품에 대한 개발 과정의 역사를 쭉 얘기했고, 최근에는 그 펜타닐이 되게 그 무서운 속도로 그 확산되고 있다. 커피에 넣은 작은 설탕 봉지 두 개가 1년치 복용량이다 한다면은 이건 매우 어, 효과 효과가 매우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록펠러 마약법 5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나다니엘 카바쿤간 20살에 대해서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이 그 피의자는 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한 15세 여학생이 사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에,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그 저기 뭐죠? 그 이 사망하는 그런 선고까지는 안 하네요. 어떤 15년이니까 그것도 뭐 꽤 크면 큰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과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마약 한 사람이 좀비처럼 걷고 있는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펜타닐 로믹스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2020년 기준 4만 2천 명이 죽었는데 또한 그 약 그 총기 사고로도 4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합친 8만 6천 명보다 그 이 펜타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지난해 3억 7,900만 회 투여분 펜타닐을 압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DEA는 미국인 전부를 죽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밝혔다. 그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펜타닐 추세량은 2mg이다. DEA는 연필로 찍었을 때 끝에 묻을 정도라고 전했으면은 어, 작은 양이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싸게 만들 수 있고 이 멕시코의 최대 마약 밀매 집단이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데인데 10센트에 만들어서 마약상하게 50달러의 도매가에 판매를 했는데 헤로인보다 수익성이 220배나 높으니까 이거를 손을 안 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마약상들은 헤로인에 또 너무 이 중독성하고 이 사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헤로인에 펜타닐을 섞어서라도 지금 팔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하네요. 멕시코가 월마트라면 중국은 아마존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도 그 국내 뉴스에는 별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미국 뉴스에 보면은 펜타닐을 시진핑하고 거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펜타닐의 주 원료인 전구체, 그 화학 성분이라고 돼 있네요. 그 중국에서 그 멕시코로 들여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계 최대 의약품 원료 수출국인 중국에만 40만 개 이상의 화학회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펜타닐로 제품화해서 미국 국경을 넘는 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두 개의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와 할리스코 두 그 카르텔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화학업체들이 전구체나 펜타닐을 미국에 직접 보내는 양도 상당했다. 중국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는 양도 많았다. 그러니까 펜타닐을 미국 내에서도 제조를 하는 그런 마약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옥시콘틴이라는 게그 합법성 그 의약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이것에 대한 그 부작용들에 대한 히스토리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티라는 의약회사가 FDA 승인을 근거로 가벼운 허리 통증이나 편두통 환자에게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했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앤 대시라는 전략을 해서 퍼듀는 미 의료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보트와 판촉 계약을 맺었다. 미 의료 전문 매체 스탯에 따르면 에보트는 처음 옥시콘틴 판매에 300여 명을 투입했다. 영업사원들을 투입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대학병원에 가면은 지도교수실에 그 뭐 정해진 날짜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꼭 무슨 아련하는 것처럼 뭐 그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따로따로 오면 뭐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의약품 영업사원에 대한 그런 영화도 봤었는데 에보트가 이런 전략으로서 의사들한테 접근하게 해서 처방전을 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그 또 이런 역사적인 거.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의 그 개발을 한 역사는 유대인 출신답게 사업 수완도 지녔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이 나오네요. 세클러가라고 되어 있네요.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뉴욕으로 터전을 옮긴 세클러가 삼형제가 이런 의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사업에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 언론기관까지 사가지고 60만 명의 이사에게 의약품을 마케팅했다라고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콘틴 처방이 많이 될수록 처방 용량이 늘어날수록 영업사원들은 큰 돈을 또 벌었었다. 그 수수료가 그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또 많이 남으니까 그렇겠죠. 옥스콘틴이 출시 이후 약 20년 동안 올린 수익은 350억 달러, 약 45조 7,300원에 이른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마약상의 치명적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자관 소송이 걸려서 이 뭐 결론은 에, 그 마약 성분으로 그 소송이 결려서 어 뭐 아마 그 이 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옥시콘틴이라는 게 유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물 경험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비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평화가 깃들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펜타닐 때문에 미사일 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논의했다라고 동아일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문제는 다가올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기는 좀 어렵다.
중국이 안 만들면 미얀마 등 다른 나라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미얀마 군과 경찰은 2020년 북부 샨주의 정글에서 2억 달러, 약 2,600억 원어치의 마약을 압수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펜타닐, 헤로인, 필로폰 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다수가 경험하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막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별로 그 소극적인 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이미 그 한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한 마약 상담사 전 중독자는 LA 타임즈 출신의 탐사보도 언론인 샘 키노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펜타닐을 오래 사용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 죽었기 때문이다. 펜타닐 사용하면은 죽음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요즘 강력 범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아주 그 이 비인간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마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작용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을 수사하는데 이 민주당 아새끼들이 그 이 한동훈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검수완박인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마약 수사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떤 그 민주당이 마약 카르텔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선거 자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대는지,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경기도 그 뭐 부동산 그 부정 이런 거 가지고 또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펜타닐은 안 들어왔다고 믿고 싶은데요. 아마 그 북한산 마약 루트 그 이런 거로는 뭔가 그 카르텔이 되어 있지 않겠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조선족을 통해 가지고 또 국내 그 조폭들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버닝썬 사건이 완전히 밝혀져야 되는데 묻혀진 것이 그게 뭔가 있다라는 의심을 그 지울 수 없다고 그러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The World's Rule of Law Crisis, 복합 법치주의 위기라고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그 법치의 그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그 인권이나 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내려간 그런 국가들을 얘기했고요. 오른쪽은 좀 개선이 된 그런 나라들의 어떤 이 통계표가 되겠습니다. 테드 비콘의 브루킹스의 메일을 제가 좀 왔는데 어쨌든 뭐 법치주의가 지금 약화돼 가고 있다. 오히려 권위주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국내외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의제와 사람 중심의 정의에 대한 법무부와 국제개발처의 새로운 프로그램적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지금 그 전직 대통령과 유력한 백악관 복귀 경쟁자들에 의한 여러 차례의 형사 기소와 계속되는 선거 부정은 쇠퇴하는 법치주의를 뒤집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기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테드 비콘이라는 연구원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세계 인권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국가들이 에, 그렇게 생각을 동의를 하게 되고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 옛날에 이런 선언이 나오기 전에는 그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역으로 방증이 되는 거죠. 왕정 국가라든지 옛날 사회는 신분 사회가 많고 지금도 계급 인도 같은 데는 그 계급 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 우리나라 민주사회라 그래도 옛날에 뭐 양반과 쌍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민주국가가 되면서 평준화가 됐다고 뭐 자유롭게 평등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제는 그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돈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권력과 돈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양극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 계급은 있다. 그래서 계급이라고 얘기하기 껄쩍지근하니까 계급 계층 사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좀 풀어가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소장 경제학자 그 뭐라고 했는데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한 사람과 성박 사람들 이렇게 유럽의 그 봉건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현대 사회도 그런 그 신분 사회가 돼가는 것 같다. 거기에서 돈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얘기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까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그런 법치주의 위기가 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약한 사람들도 그 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은 뭐 질질 끌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약 이런 관계까지 다 통원해서 그랬지만은 한 번 또 소개한 겁니다만 연속해서 타임지에서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바이든에 대한 브링컨의 비장한 반응을 지켜봅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바이든이 뭐 황당했다 그런 거보다도 쭉 그 미중 외교를 복원시키고 뭐 하는데 결국은 바이든은 시진핑 데려다 놓고 80% 정도 4시간에 80% 정도는 자신이 떠들고 그다음에 시진핑이는 20% 정도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 잘 듣고 갔다. 그리고 회담 끝나고 나선 독재자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 브링컨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아니고 바이든이 이러니까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걸 가십 정도 비슷하게 그 타임즈가 낸 것 같아요. 인도가 어떻게 친이스라엘이 되었는가? 니콜라스 브라렐이라고 또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인도는 그 글로벌 사우스의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한쪽에 완전히 붙질 않죠. 미국은 좀 자기네들한테 붙어달라. 그래서 인도 태평양 이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인도 입장에서는 그 옛날 러시아제 무기도 많이 사고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제 무기 우리나라도 조금 한 것 같고 자관 인도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무기도 사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그게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친이스라엘인가? 아, 우리가 중동 관계에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인이 아랍인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 이슬람이라 그래도 이 민족적으로는 사우디까지도 그 아랍이니까 뭐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저도 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200만이나 가져지고 조그만 데에서 200만이나 복작되고 사는데 어떤 경제적인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느냐 했더니 주변 아랍국들이 또 아랍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집트와 사우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랍 여러 나라들한테 그 팔레스타인이 경제 원조를 받아서 이제까지 살았다. 그 경제 원조를 어, 거기 그 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다 지하 터널을 뚫고 무기를 사고 하는데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설명이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은 민족이 틀립니다.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이걸 지원하느냐? 요게 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얘기로 그 한번 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본 TBS 뉴스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수소 암모니아 공급만 한국과 공동 창설이라는 속보로 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학교에 가가지고 발언한 얘기인데 앞으로의 세계를 바꾸는 이노베이션은 한 나라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양자 기술 등 이거 대단한 거죠. 최첨단 분야에서도 한국이나 미국과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상장으로 시가총액 1천억 원이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수를 늘리겠다는 일본 스타트업의 전략도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면은 한미일 동맹이면은 그 미국도 현재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작이 돼서 그 좀 뭐 금리도 이제 오르고 경제 활성화가 다시 된다 하는 얘기인데 거꾸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만 디프레이션이 돼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음, 그러니까 이 일본도 중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꽤 그 많은 양입니다만은 어, 과거 우리가 너무 그 경제 정책을 중국에 너무 조아라하고 어, 중국 놈들한테 에, 룰루 날라 해가지고 했던 그것이 현재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 제1주적이 중국이고 제2주적이 북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외교 정책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조선소엔 방공망 없잖나. 미 우려에 73조 군함시장 놓친다. 문재현 김진욱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 그 군사 이 군인들이 그 조선소를 많이 방문했는데 이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 다시 이게 불거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 조선소를 다녀갔는데 조선소에 방공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유지보수 계약을 맺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인도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것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일본 군 소식통은 17일 일본 조선소의 경우 주변에 유사시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경납고 공군기 등 방공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며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방공 체제를 군 당국과 협의한다고 말했다. 우리 그 거제도나 울산, 현대조선 또 목포에 있는 삼호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이게 빈약한 모양이네요. 이거 어, 좀 약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조선 1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고 보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군인들이 판단하는 게 한대면은 우리는 미국 분함의 수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이펙이란 원래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 모르는 듯 그 강점과 약점해서 일본에서 그 커리어 재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 에이펙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3개국 이 대표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에, 바이든이 그 이번에 그 미국이 개최국이니까 어, 가운데 섰고 윤 대통령은 맨 그 왼쪽에 섰고 기시다는 맨 오른쪽에 이렇게 앞줄에서 그 포진해서 섰네요. 그나마 그 앞에 선 나라들이 에이펙에서 뭐 중요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서 있는 것도 잘쓴 것 같다. 왜냐면 한미일 동맹을 여기서 봐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갑니다. 바이든 에이펙서 아메리칸 파이 언급, 미 국빈 방문 방미 때 멋진 노래, 윤 대통령 옆자리 트리도 총리의 양국 경제금융 대화. 자, 윤 대통령의 나이로 봐서 우리나라 그 케이팝이나 현재 유명한 것도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대 음악은 미팔군 출신 가수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유행했던 것은 미국의 그 팝이었을 겁니다. 뭐 그 뭐 윤영주라든가 뭐 송창식이라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조영남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조영남이도 이제 뭐 번안곡 전문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작사 작곡도 했다고 그러지만은 초창기에는 뭐 팝송 이런 거로 이제 그 시작을 한 거니까 윤 대통령도 거기에 아메리칸 파이란 것 이런 게 뭐 유행했을 때 좀 배우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2년 만에 이 의장국이 된 미국은 기후변화와 무역 투자 촉진 등의 과제에서 일치점을 찾아 정상 채택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APEC 그 환태평양 국가들끼리는 서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 와중에서도 중국하고는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와서 중국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구걸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이미 빠져나간 거로는 그리고 뭐 다른 얘기로는 뭐 그 미국 공연단까지 뭐 검열하는 애들한테 거기 뭐 간첩법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입장에서 어디 겁먹어서 어디서 중국 내에서 장사해 먹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현재는 그 이 1989년에 12개 회원국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호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 이번에 그 러시아는 참석을 못했겠죠.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에 3년 2개월이 걸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재판 1심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해서 이현승 김민석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재판 106번, 검찰 수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 3천 개, 증인 신문 80명, 의견서 600여 개, 수사와 재판에 무려 5년이 걸린 데는 핵심 혐의인 합병 비율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이 일단 그 패소를 했었죠. 박근혜 언니 때. 그러니까 다시 불거진 게 문재인 정권 때 삼성 죽이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5년 정도 이렇게 끌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미국 그 자본의 압력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5년 동안 걸리게 만든 것은 그 이재용 씨가 그 구속되고 했던 것은 그 옛날에 그 박근혜 언니 때 그 뇌물 사건 이거로 들어간 거지. 지금 이거 합병 이거 가지고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려고 검찰이 5년 징역에 벌금 5억 구형을 했다는데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다 얘기하고
이제 관건은 내년에 1심 선고가 일어나는데 집행유예 나오면은 경영복귀 청신호일 것이다. 그래 이런 거 봐가지고는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뭐 아메리칸 파이 뭐 했지만은 그 미국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 주최한 에이펙 정상 배우자 행사 등장한 브랭핑크 로제로 또 그 김명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걸그룹 브레핑크 멤버 로제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각국 정상 배우자 행사에 참석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유명인이 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그 살기가 자유스럽지는 못하겠죠.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신적인 갈등 이런 거를 했는데 주로 사진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쁘니까 우리 그 영부인도 이 정도면은 뭐 만든 얼굴 같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뭐 이쁜 얼굴이죠. 어쨌든 케이팝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배우자들의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 이 김건희 여사와 그 로제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